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충남형 탈시설화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로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귀한 토론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이 충청남도 지원으로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시설협회와 또 충남 IL센터 총연합회, 또 충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단법인 충청남도 장애인 부모회가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탈시설화가 또 중요한 그 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 시작되면서 탈시설화 운동은 자립생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또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또 강조하게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통합 돌봄 체제를 구축하자는 그런 이제 지향점을 갖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충청남도는 이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 과제를 발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 탈시설화를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앞으로의 또 과제가 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충남형 탈시설화의 정책 제안을 위해서 직접 관계하고 계시고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5분의 패널 또 발표해 주실 분들을 이제 모셨는데요. 우선 먼저 충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광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또 충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김주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오늘은 당사자 중심의 탈시설화 정책 제안을 해주실 분인데요. 충남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윤운화 위원님, 우리 중증장애인 당사자죠.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탈시설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분인데요. 충남 장애인 복지시설협회의 이원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원재 회장님의 역할을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분이 오늘 충남 장애인 부모회의 이제 전재하 대표님을 모셨는데 조금 오늘은 이제 사정상 이제 늦게 도착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순서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화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해주실 분인데요. 충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김광선 센터장님을 모시고 10분 한 12분 정도 발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김광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가 정책 여건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에 시행이 되면서 그것을 시발로 굉장히 많은 발달장애인 정책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18년 9월 21일에 발표로 인해서 본격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산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발달장애인 별도 예산으로 책정된 게 13년에 6억 원이었던 게 15년에 39억 원, 이제 21년에는 정부안이 1,5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비 매칭은 추가가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률안과 그걸 기초로 해서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발달장애인의 정보 구축 및 정보의 제공, 그리고 권리 구제, 인식 개선, 이런 홍보 및 그런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변화 추이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 4% 정도의 17년에 22만 명 정도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15개 장애 영역 중에 정신적 장애 영역 중에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한해서 지금 22만 명이 있는데 20년에 지금 현재 24만여 명이 지금 발달장애인의 정책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정책 체감 및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발달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차지한다에 불구하고 정책 체감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 책임제 및 결의대회 등 부모단체 중심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목소리가 한층 표출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지역 통합 돌봄 관련해서 노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201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주체별 역할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연계 및 지원기관, 공적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인의 커뮤니티 케어의 그런 상황 중에서 커뮤니티 케어 추진 가이드북 외에 추가 기관들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외에 고용노동부, 여기에 장애인 고용공단도 포함이 되겠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사업 연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전환지원팀 운영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연계 및 지원기관, 민간기관들이죠. 여기에 자율적으로 노인 커뮤니티 케어 매뉴얼에 보면 자율적으로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통합 모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자체 추진 가이드북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정책은 계속 변화되고 있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의 기본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영어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생활지원, 영어로는 커뮤니티 케어 리빙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준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는 인식 개선입니다.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발달장애인이 어떤 방향으로든 탈시설 또는 자립지원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형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충남도에도 장애인위원회가 있고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가 지금 출범하려고 하고 있고 통합 돌봄과 전환 지원 관련해서 정책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돌봄 창구가 있는 곳도 있고 행복지원팀이 있는 곳이 있고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총괄 추진단,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 전환 지원 구성 및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은 총괄추진단은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전환지원팀이라는 명명으로 탈시설을 위한 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환지원팀을 자립지원을 위한 전환지원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할 때 읍면동 및 복지관, 그다음에 발달장애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등이 통합 돌봄 창구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하신 분들이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책을 돕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민들의 발달장애 인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면 물론 발달장애인 인식교육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확대가 필요할 듯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의 실행에 두 가지 큰 모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큰 모델 중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커뮤니티 리빙, 그래서 돌봄과 생활로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돌봄과 생활에서 돌봄에 관련된 분들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분들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한 틀로 예산에 맞추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게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는 또한 다른 장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성에 맞는 고유한 특성에 맞는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환 지원에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봄의 모델에서는 제일 첫 번째 케어 안내 창구에서 돌봄 안내 창구에서 신청 및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깝게 접하는 주민센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에 관련된 것도 안내 창구를 통해서 신청 및 발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지역케어 위원 회의를 사례를 진행하는 그런 결정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신청하면 어느 한 제안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서비스 명으로 신청했는데 탈시설에서는 이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분이 돌봄이 필요한지 생활력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면서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면 개인 특성에 따라서 레벨 1에서 레벨 3에 지금 탈시설 정책이 있는데 폭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벨 4까지의 분류 지원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선 배치 후에 후 교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고 그 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이 또는 재가에 계신 분이 탈시설 정책으로 이제 자립지원을 신청을 받을 때 그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신청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거주시설에서 나오셔야 그게 가능한데 체험홈에 있어서는 현재 체험홈에 있기 때문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봄에 관련된 것은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와 휴식지원 사업이 같이 한 틀로 이루어져서 휴식지원이 필요할 때는 휴식지원을 바로 주단기 보호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생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주간활동 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선별해서 바꿀 수 있도록 정책들이 방향성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 그리고 휴식지원 사업이 하나의 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것은 프로그램과 주간활동 서비스, 기타 발달장애인 관련된 인식 개선과 같이 더불어서 직업과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은
무조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돌봄만이 큰 일이 아니고 돌봄과 생활을 같이 분리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원들이 실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책 방향을 지금에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충분하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광선 센터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우선 큰 틀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생활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인식 개선이고 또 인식 개선, 인식 전환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달 체계가 그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돌봄팀이나 전환 지원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전달 체계가 잘 구축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케어 안내 창구를 이제 설치를 하면 거기다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 우리 통합을 원하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발굴하면 지역 사회의 우리 케어 통합 돌봄에 대한 사례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하는 의견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접근 단계를 뭐 레벨 1에서 이제 4까지 해가지고 선배치 후교육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이제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첫 번째 패널께서 발표해 주시는 동안에 좀 늦으셨지만 우리 충남 장애인 부모회의 전재하 대표님 방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겸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장애인 부모의 전재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패널에 대한 혹시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들이 중계를 하고 있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패널이 발표하시고 주장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문 들어온 게 돌봄과 생활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거를 설명해 달라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거 말고 또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예,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긴 시간이 없으니까 돌봄 생활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은 말 그대로 최중증, 아주 힘드신 분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거주시설에서도 또 특수학급에서도 중증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 필요하신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돌봄이고 생활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일상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이런 것들을 실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폭넓게 제공해주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봄과 생활을 분리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돌봄의 의미는 체중증 장애인들의 케어 중심이라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증 장애인이지만 일상생활,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 등 이런 생활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제 또 두 번째 패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혹시 뭐 또 추가로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또 중간중간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의 이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서 이제 IL 센터 소장님이시고 현재 충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지원 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하는 것은 좀 시설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립 진영에서 주장하는 탈시설이라 하면 거주시설의 모든 이용자들이 퇴소를 하고 무조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보면 그 종합 패러다임을 보면 그 자립 패러다임이 1980년도 초반부터 장애복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었고 그 자립생활의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중증 장애인이 일반 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장애 당사자의 선택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자립으로 보아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설 보호자가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분리시켜 사회에 참여하여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삶을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고 발달을 이룰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하기 때문에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소규모의 정책을 시작하였고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 소득, 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자립이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장애인 권리협약 제3조 및 9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실시했는데요. 이를 이어 전주, 대구, 광주 탈시설 자립지원센터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는 어찌 보면 장애인의 탈시설이 시설 이용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급박한 사항인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설이 아닌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 3개소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 자리를 빌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법적과 명분과 근거가 없다고 말보다 지방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을 가져본다.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긴장돼서 천천히 하시죠.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시설은 이제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가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거주시설 이용자는 대부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57.49%가 그 시설을 떠나 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주거 공간 자립정착금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된다면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그 자립생활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욕구에 대해서 이제 처음 얘기보다 지역사회에 나오는 것보다 정착금을 주고 주거 공간이 있고 활동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이용자의 62.14%가 자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거 공간이나 정착 자립금 그리고 활동 보조 서비스 이게 정확히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이제 그 지역 사회로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관련 부서 간의 협력 체계입니다. 그 지방 단체의 경우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팀과 장애인 주거시설팀 이 두 기관에서 그 탈시설 관련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그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과 한 개 팀에서 이거를 다 하려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시설 정책을 폐지해야 하거나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인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그 일원화돼 갖고 한 개의 부서로 일원화돼서 그 획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서울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주거복지센터라고 해갖고 2018년도에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주거에 대해서는 그 집이나 얻고 이거 집이랑 그 장애인이 시설에 나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 부산 같은 경우도 그 탈시설 주거지원단이 생겨가지고 그 부산시에서 위탁 운영을 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로 자립생활 정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현재 그 자립생활 정착금이 필요한 이유는 시설 퇴소 후에 지역사회로 이제 나왔을 때 자기가 이제 생활용품, 뭐 냉장고, 선풍기, 뭐 이런 기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에 나오는 장애인들이 그 수급자라도 그렇게 큰 돈을 많이 모아놓은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정부에서 아니 그 시도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은 아니고 이 시도비인데 이 시도비에서 이제 그 자립정착금을 주는데 이제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립정착금이 없는 도시는 그 울산 그리고 충남, 세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다 형평성이 각 지역마다 주는 그 액수가 그 차별이 많습니다. 그 제일 많은 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원을 주고요. 지금 제일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충북인데 충북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갭도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걸 어느 정도 그 시도별로도 어느 정도 통합을 해서 맞춰서 이 금액을 좀 해줬으면 중앙정부에서 이건 좀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그 기능 확대 및 자립생활센터의 기능 확대 및 예산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그 광역단체별로 탈시설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충남의 15개 읍면을 포괄하여 역부족일 것이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제가 자립생활 이 기능이나 강화 예산 확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충남 같은 경우는 그 국비센터가 1억 5천을 받고 있습니다. 1억 5천에 그 직원 4명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사업비, 운영비, 그리고 교육사업, 이 모든 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그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리켜서 어느 정도 될 만하면은 그 시설 쪽으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좀 오래돼가지고 좀 쓸만하면은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다른 시설로 가면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기 이제 호봉수 높아지면 이제 그쪽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묶어놓은 게 4명밖에는 그 고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센터장, 사무국장, 동료 상담가, 행정지원팀 4명인데 동료 상담가가 쉽게 말해서 그 한 명이면은 그 이 사람이 남자면은 이성 간에는 동료 상담이 안 됩니다. 동성 간에 같은 성끼리 동료 상담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도 지금 큰 게 쉽게 말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그 상담을 하는 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그 쉽게 말해서 그 동료 상담을 2명,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와서 그 자기의 상담을 그 동료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참 실질적으로 그 맞지가 않은 게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참 동료 상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홈 확대를 제가 바라는데요. 그 지금 충남에는 천안에 2개소, 저희 논산에 1개소가 있는데요. 그 체험홈 그 관리하는 그 담당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없으니까 제가 가서 그 처음에 이제 단기 체험하러 나온 그 직원들이 있어요. 아니 그 시설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 불안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서 잡니다. 저도 이제 뭐 휠체어 타고 이랬는데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자고 그 장애인들 뭐 밤에 뭐 물 마시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활동 보조를 그 단기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활동 보조를 안 보내주고 하면은 그거는 참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기 체험을 하면은 그 지금 광주 같은 데서는 그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그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기관서 이 단기 체험하는 그 시설서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은 이 친구를 그쪽서 그 보고서 등급 판정을 몇 시간 이 친구는 몇 시간 내리면은 그 시간에 맞게끔 그 활동 보조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그 시설서 나온 친구가 이용하고 싶은 그 활동 보조 기관에 나도 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영 기관에서 그 활동 보조 기관에 돈을 줍니다. 현금을 주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그 충남이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모든 데가 광주 빼놓고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설서 나와서 단기 체험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은 탈시설 후 이제 일자리입니다. 그 탈시설 후에 수급비로만 만족하고 산다는 거는 참 그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는데 지금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장애인 그 직업재활 시설이 그 한 지금 20개소가 있고요. 충남에 한 661명이 그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넓히고 장애인 그 직업재활 시설을 넓혀주고 아니면은 그 지금 일반형 일자리나 그 도에서 아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를 그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제 일자리나 아니면은 뭐 참여형 일자리나 이런 거를 좀 그 시간을 넓혀서 해주면은 그 장애인들이 그 시설이나 이런 데서 퇴소 후에 자기가 배울 거를 자립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와서 자립을 하면서 그 체험홈에 있으면서 준비를 해서 나와서 그런 뭐 직장이나 다닐 수 있고 그러면은 아주 그 장애인들이 그 삶에 그 영향이 많겠습니다. 지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생각은 그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전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한 이것보다 방임 학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이고 물론 시설에 살든 지역사회에 살든
그것 또한 당사자의 결정이어야 할 것이며 거주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여 그 안에서 최대한 이용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주원 회장님, 우리 사실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 서면 울렁증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긴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주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질문이 자립생활 정착금이 필요한 이유, 충남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김지원 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자립정착금이 필요한 이유는 그 이제 체험홈에서 살다가 자기가 이제 그 체험홈이나 그 LH 아파트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나와서 살 때 그 거기 들어갈 때 이제 자기가 가전제품이나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구입을 해서 이불이나 선풍기 자기 필요한 게 물품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사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착금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고 뭐였죠? 왜 없느냐 충남에는? 충남에는 예. 그거는 그 도에 물어봐야 될까? 해달라고 작년에 이제 해준다고 원래 올해 그 정착금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올해 때문에 예산에 잡혔었나요? 잡힌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예산에 작년에 이제 세우겠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싹 깎였습니다. 그 얼마 정도 그러면 예산을 세우겠다고? 한 700 정도 세운다는 말이에요. 700. 네. 예. 그렇군요. 저분 방금 우리 김재원 회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2020년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그죠? 코로나19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죠? 예산도 그렇고 모든 우리들의 상황들을 코로나19가 그냥 독식을 해버렸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까지도 영향을 크게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재앙이죠. 재난. 이런 재난 시기에는 더욱더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오히려 이걸 이유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깎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 김재원 회장님께서는 IR 센터 소장으로서 우리 IR 센터 다 아시는 것처럼 중증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 자립생활센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IR 센터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실 뭐 여건만 된다면 지금 이제 자립 지원 정착금 이야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이나 이런 서비스들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한 62% 정도는 시설에 나와서 살 의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조사 결과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충남의 경우는 아직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립생활 정착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 이를 위한 이제 지원해주는 그 전달 체계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충남이 열악하다 이런 이제 자립생활을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루기에는 그런 실상들을 뭐 체험홈도 그렇고 우리 김재원 회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도 참 인상적인데요. 탈시설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기초수급자로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탈기초수급을 하는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널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패널은 장애인 당사자, 중증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시설에서도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고요.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산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당사자 중심의 탈시설화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충남 탈시설 정책 민간협의체의 우리 윤운하 위원님 모시고 우리가 귀한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에서 7년 8개월을 살았던 당사자로서 정책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설에서 7년 8개월을 거주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아픔과 폭력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인간이 마땅히 속해야 하는 장소,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장소로서 그 장소가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라고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개방된 환경에서 직접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 생활 교사가 예금장을 정리하면서 수급비와 수당이 들어왔다고 통보만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에만 의지하여 경제적 지원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시설 거주를 끊임없이 연장당하는 이들, 그러니까 거주 기간이 무기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설이란 공간 안에서 경제적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공간이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가정과 비슷하게 변화시킨다고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미국식 그룹홈 모델, 가정화된 시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면 말입니다. 언젠가 시설 관계자분들이 물으시더군요.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홈도 또 하나의 시설이 아니냐는 말씀이었죠.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립홈은 지역에 따라서 2년 내에서 최대 5년 안에 장애인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계약한 주거 공간에 입주하여 완전한 자립생활을 하도록 그 과정을 함께합니다. 기존의 거주시설처럼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된 공간은 그 형태가 어떻게 개방적으로 변했든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탈시설화에 동참합시다. 그것이
잠시만요. 한 줄 띄어야겠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 최초의 신념을 가지셨던 시설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탈시설화에 동참합시다. 그것이 관계자님들의 신념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탈시설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다는 동일성의 측면에서 반면 탈시설을 하고 지역사회에 촉발을 내딛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땐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은 단일하지 않으며 고유의 삶이 저마다 있다는 고유성의 측면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먼저 동일성의 측면에서 주거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료 아동의 청년에 대한 주거정책은 나날이 수정되고 보완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LH는 지난 5월 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기존 매입, 전세, 임대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건설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권이 단순히 전세 매입 형태로 국한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책이 확장된 것처럼 탈시설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도 동일성의 측면에서 주거권의 공공성을 인식하는 주거정책, 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장애인들은 시설 거주를 하더라도 만 18세를 자립의 기준으로 삼고 2~3년 전부터 자립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디딤시아 통장이라는 저소득층 아동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한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1:1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월 5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시설 내에 있는 장애 아동에게도 해당되는 제도이며
많은 장애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 아동들이 대부분 자립 대상자로 간주되어 간주 간 자립 대상자로 사례 관리되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과 달리 장애 아동은 자립 대상자로 간주되지 않고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과 성인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안시가 거주시설 장애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자립 시기를 즈음하여 자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자립 통장을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이라도 자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일성의 측면, 고유성의 측면을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여 형식의 복지제도이므로 선진형 복지, 생산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탈시설 장애인의 고유성을 고려한 자립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동료 상담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을 맡지만 자립 코디네이터에게 중요한 것은 질적 혹은 양적 연구를 통해서 탈시설 장애인을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조사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활동보조인처럼 장애인과 1대1 매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료 상담소와 업무 연계는 필수입니다. 긴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시설화는 시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목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가의 역할과 목적이 바뀌듯이 시설도 그 역할과 목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탈시설 후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지금 발표를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외관상 보기에도 우리 휠체어를 탄 거의 사지를 못 쓰는 지금 중증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러면 탈시설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이고요. 시설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 있다 보니까 한 방에 여러 명씩 자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취침 시간이 일정해야 되거나 기상 시간이 일정해야 되는 그런 단체 생활의 룰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보니까 일단 자기 결정권을 제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가 제가
지역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제가 제공받을 수 있고, 그 제도, 그 복지제도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동사무소의 지역 연계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안적인 지원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 사회가 잘 연계되어 있다면 저 같은 중증장애인도 자립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고, 그게 큰 변화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